지난 8월 22일 영국의 4대 방송사의 하나인 채널4TV에서 코비드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노출됐나는 제목의 다큐가 방영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주영 중국 대사관 측은 즉각 다큐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왜 세상은 무고한 과학자 스정리에게 끊임없이 구정물을 뿌리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중공에 되묻고 싶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신종감염병센터 소장이자 과학자인 스정리 박사는 왜 끊임없이 전 세계에 대고 거짓말을 하게 됐냐고 말입니다. 우선 영국 채널4 다큐는 공개된 지놈뱅크와 인터넷을 사용해 실험실 누출설의 증거를 축적해온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그룹을 조명합니다. 이들은 몇 년 전 중국 남부에서 광부 3명을 사망케 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한 실험실이 유전공학 실험 중 직원들을 전염시켰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다큐가 보여주는 실험실 누출설 퍼즐 조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발병 직후 세계의 관심이 우한에 집중되어 있을 때 스정리 박사는 학계에 발표하지 않은 RATG13이라는 이름의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96.2% 유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RATG13 정보가 글로벌 지놈 데이터베이스인 젠뱅크에 업로드됐습니다. 분자 생물학자인 로사나 세그레토 박사는 2020년 11월 17일 2013년 스정리 팀이 수집한 4991이라는 이름이 붙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표본이 RATG13과 100%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바이오에세이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분자 생물학자 모날리 라하카르 박사 역시 2014년 스정리 논문에서 4991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4991은 윈난성에 버려진 페구리 광산에서 채취한 박쥐에서 발견됐습니다. 2014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스정리의 논문은 2012년 모장의 구리 광산을 청소한 남성 6명이 사스 같은 유형의 폐렴 증상을 앓고 난 후 그중 3명이 사망했다고 밝힙니다. 광산에서 샘플을 채취한 연구원들이 광부들을 감염시켰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사이언스지 뉴스 섹션은 새로운 킬러 바이러스 발견 기사를 싣습니다. 당시 광부들을 치료했던 의사 리 씨가 쿤밍 의과대학 석사 논문에서 밝힌 바로는 이들의 폐렴 증상이 사스와 유사했으며 당시 원격 진료에 참여한 감염병 전문가 중난산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리 씨가 기록한 이들의 증상을 살펴보면 코비드19와 거의 유사하다고 라할카르 박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의혹이 빗발치자 스정리 박사는 9개월이 지난 11월에야 2020년 2월 논문을 부록해 RATG13이 4991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020년 2월 스정리 박사가 코비드19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RATG13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킬러 바이러스라고 불린 4991과 동일한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 다큐에서 분자 생물학자 알리나 차는 표본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들은 광부들이 사스 양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모장 광산과 RATG13과의 관련성을 차단했다고 꼬집습니다. 스정리 박사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곧 들통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짓말을 시도했을까요? 영국 방송은 만약 스정리의 우한 실험실이 문제의 4991로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높이거나 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 획득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면 퍼즐이 맞춰진다고 주장합니다. 코비드 기원에 대한 다국적 민간 추적 조사팀인 듀레스틱은 우한 대학 및 허베이 CDC와 우한 연구소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4991 혹은 RATG13 관련 검체, 분리물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목록을 WHO 또는 다른 국가와 미리 공유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또 스정리 박사는 사스 유사 폐렴 환자가 발생한 동굴에서 RATG13이라는 위험한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면 그것이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을 텐데 그 바이러스와 96.2% 유사한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키기까지 5년이나 RATG13을 냉동고에 보관만 했을까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스정리 박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스정리 박사가 우한 실험실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기능 획득 연구란 어떤 것일까요? 기능 획득 연구는 쥐에게 인간의 세포를 주입해서 인간 역할을 하는 쥐가 유전 공학 기술로 새 기능을 얻은 병원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능 획득 연구가 바이러스 확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악용되면 테러용 생물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기에 극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 분야 과학자들의 합의와 미 정부의 예산 차단으로 관련 연구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스정리 박사는 우리 연구소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강화하는 기능 획득 실험을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탐사보도 매체인 인터셉트가 최근 NIH 상대 정보자유법 소송 중 NIH로부터 확보한 문서가 스정리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합니다. 900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미 국립보건원과 에코헬스 얼라이언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자금 지원해 진행한 기능 획득 연구에 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한 연구소 스정리 실험실이 한 종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유전자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결합해서 사스 관련 키메라 바이러스의 생성을 촉진해 얻은 결과물이 바로 인간 세포를 직접 감염시킬 수 있고 인간 세포를 심은 쥐도 감염시킬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호주 플린더스 대학의 니콜라이 페트로프스키 교수는 방송에서 말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첫 번째 인간을 감염시킨 후 빠르게 전염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바이러스가 적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첫 감염자가 완벽한 인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90일간 우한 실험실 누출설을 조사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명을 받은 미 정보기관 4곳은 최근 증거 부족으로 자연 발생설과 실험실 누출설 어느 쪽도 확실히 단정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합동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음모론이라고 취급되던 실험실 유출설이 50%의 가능성을 획득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정보기관이 코비드-19가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고 밝힙니다. 어쩌면 본격적으로 코로나 기원 추적은 이제야 제대로 출발점에 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탐사대였습니다.